사용할 수 있다. 즉 확장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 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제20강이 되겠습니다. 거기 3번 분할 승인이 되겠습니다. 분할 승인은 전제가 무엇입니까? 공구별 분할 승인이죠. 즉 단지가 있을 때 쪼개가지고 할 때 공구별로 할 때 분할해서 승인할 수 있고 나중에 분할해서 사용공사 받을 수도 있고 또 분할해서 공급할 수도 있죠.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괄호 1번 공구별 분할 시행.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으며 우리가 앞에서 공구 배웠지만은 착공도 개별적으로 할 수 있고 나중에 사용 검사도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택 건설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일한 사업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개의 구역으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전체 구역의 주택 건설 홀수 또는 세대의 규모를 주택 건설 규모로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뭔 얘기인가? 그림 좀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여기 단지가 있을 때 이렇게 공구별 할 때 여기 109, 109, 여기 209, 209, 309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각각 착공, 사용 검사 각각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회사가 A 회사고 여기가 B 회사다. 이럴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 요건, 즉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30세대 이상 이럴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30세대냐 몇 세대냐 할 때 이렇게 109, 209, 309 별개로 계산합니다. 만약 여기가 30세대다. 여기 30세대다. 이게 50세대다. 이럴 때는 각각 별개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그러나 거기 밑에입니다. 동라 1번 사업체가 개인인 경우, 동라 2번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 개인인 경우 사업체하고 그 배우자나 직계전배석이 했다. 이럴 때는 묶어서 계산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사업체가 K라는 사람이다. 여긴 K의 부인이다. 여긴 K의 아들이다. 이렇게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조미소 이럴 때는 이 공구를 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수 같은 거 규모할 때 다 합친다. 몇 세대로 계산합니까? 그럼 모두 110세대로 계산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산정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주택의 건설 기준,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하고 대지의 조성 기준에 있어서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사무실이 예를 들어서 기준이 얼마냐면 50세대 기준입니다. 50세대 기준. 그럴 때 이렇게 여기 K가 하고 여기 K 부인이 하고 이럴 때 각각 볼 때 109 할 때는 관리사무소가 필요 없죠. 또 여기 209도 필요 없죠. 왜? 50세대가 안 되니까. 그러나 이렇게 인척관계라든가 또는 거기 법인인 경우에 법인과 임원관계, 이래서 A 주식회사인데 대표이사가 또 옆에 한다든가 또는 이사가 옆에 한다든가 또 감사가 옆에 한다. 이렇게 임원이 할 때는 묶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109, 209는 개별적으로 할 때는 관리사무소가 필요 없겠죠. 50세대 기준이니까. 그러나 이런 경우 다 묶어야 됩니다. 전체를 묶는단 말이죠. 전체 묶으면 110세대니까 당연히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계산한다. 이것이 바로 괄호 1번 공구별 분할 시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분할 시행 대상 주택 단지입니다. 우리가 배웠다시피 공구별 할 때 우리가 앞에 배웠는데 한 공구는 보통 몇 세대 이상 돼야 된다고 배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공구는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300세대 이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얘는 좀 잘못 들었지만 어떤 간에 원래는 공구별로 몇 세대 이상 돼야 된다고요?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400세대, 400세대 이렇게
500세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 묶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니까 공구별로 60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한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6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 전체 단지가. 왜냐하면 한 곳에 300, 또 하나가 300, 그럼 600인 돼야 되겠죠. 최소 600세대 이상 돼야 됩니다. 전체 단지가.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첨부 서류. 이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주택건설 사업을 분할해서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다가 분할해서 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한단 말이죠. 어떤 겁니까? 공구별 사업 공사 계획서, 니은 입주자 모집 계획서, 디귿 사용 검사 계획서 이렇게 되겠어요. 다음 이어서 큰 동그라미 4번 사업 계획 승인의 요건. 누차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받는다 그랬어요. 반면에 주택법상 뭘 받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 내용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는 뭘 얘기하냐 하니까 여기 경우는 대지 확보를 얘기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그 사업체의 땅을 확보해야 된다. 사업체 땅 이어야 된다. 사업체 땅 이어야 된다. 남의 땅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기 보니까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즉 자기 땅에다가 지어야 된다. 소유권을 확보하라. 자기 땅에다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소유권 확보를 도대체 얼마를 확보해야 될까 하는 의미죠. 거기 보니까 아무 소리가 없다.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것은 100% 확보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체가 아파트 같은 거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 받기 위해서는 그 땅을 100% 소유권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짓는 걸 신청해야만이 사업계획 승인이 나온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지역에 소유권 100% 확보한다는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외 규정이 있다. 시험 문제는 예외가 더 잘 나옵니다. 거기 예외. 다만 다음에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예외 규정입니다. 이 예외 규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 잘 나오고 어렵게 나올 때 나오겠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예외가 세 가지가 있는데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쉬운 것부터 봐드리면 박스 안에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보니까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소유권을 확보 못했는데 권한을 확보했다 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뭔 소린가?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총칙 어느 정도 배웠을 텐데 민법 총칙 앞에서 배울 때 이런 걸 들어봤을 거예요. 권리, 권능, 권한, 권원 등등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거기서 권한이란 뭐라 배웠냐면 법률상, 사실상 정당한 원인 이걸 갖다 우리가 권한이라 배웠을 겁니다. 즉 여기서는 뭘 의미하느냐? 사업체가 그 땅을 사들이지는 못했지만 소유권 확보 그러나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그 허락은 받았다. 이게 권한입니다. 허락은 받았다. 뭐 지상권을 선정하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걸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럼 권한 확보에 대해서 몇 %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또 뭘 얘기하냐? 여기도 역시 100% 권한을 허락을 받으라 그런 얘기인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 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인들 다 100% 동의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100% 확보하면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것도 힘듭니다. 밑에 동그라미 3번. 사업 주체가 누구일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시대공사, 지방공사 소위 말해서 내 친구가 사업할 때 내 친구가 주택 지을 때 이럴 때는 소유권 확보 100% 안 해도 된다 그 뜻입니다. 근데 2번, 3번은 예외가 있는데 그럼 사실상은 그러면 어떤 것이 중요하냐? 동그라미 1번 이것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 문제도 잘 나와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유권이든 또는 권한이든 100% 확보하는 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업자들을 위해서 나갈 구멍을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법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의 해당되지. 자, 이렇습니다. 국토법상 지구 단위 계획
이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 해당 대지인데, 즉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중구난방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즉 막 무질서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주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발한 데가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이럴 때는 100% 권원 확보 안 해도 괜찮고, 거기 100분의 80 해당 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만 권원 확보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우는 100분의 80 이상 권원 확보입니다. 그런데 또 괄호 내용이 좀 이상한 게 있다. 뭐냐? 거기 대괄호입니다.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는 주택조합이 이때는 100분의 80 이상 권원 확보 가지고는 안 돼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할 때는 100분의 80 이상 권원 확보는 안 됩니다. 그는 얼마야 되냐? 거기 보니까 100분의 95 이상 소유권을 말한다. 100분의 95 이상 매입을 해야 돼요. 어쨌든 국토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보통은 100분의 80 이상 권원 확보하면 되고, 다만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할 때는 권원 확보는 안 되고, 더군다나 100분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나머지 땅이 확보하고, 그 다음에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나머지 땅이 뭐 예를 들어서 100분의 80이나 100분의 5가 미입한 게 있었겠죠? 그건 어떻게 하냐? 그걸 매도 청구 대상인 대지에 해당해야 된다. 나머지 땅도 사업체가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야, 너 팔어. 그러면 꼼짝없이 그 나머지 땅 주인이 팔아야 될 땅이어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는 100분의 80,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 공동할 때는 100분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 그래야만이, 그리고 나머지 땅이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다음에 매도 청구했을 때 대상이 되는 땅이어야만 이때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겠다. 매우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계획의 승인과 기준,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간단히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하는데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계획에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된다. 당연한 규정이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큰 5번 매도 청구,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서 잘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매도 청구. 아까 이미 봤잖아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얼마 이상 권원 확보했을 때 100분의 80 이상 권원 확보하고 나머지 땅이 매도 청구돼야 된다. 또는 100분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하고 나머지 땅이 매도 청구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할 때 그 땅 주인이, 나머지 땅 주인이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보겠습니다. 매도 청구, 팔아라 이런 뜻입니다. 팔아라.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냐?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체가 누구한테 가서 땅 주인한테, 아직까지 승인 안 한 땅 주인한테 가지고 팔거나 허락하지 아니한 대지 주인한테 가지고 팔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대지 주인이 절대적으로 꼼짝없이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나오는데 일단 읽고 설명드릴게요. 1번 매도 청구 대상,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가지고, 일단 100분의 80 이상 권한을 확보해야 사업계획서 나왔잖아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체는 다음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이런 얘기죠.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뻗어긴 대지죠. 거부한 대지에 대해서 주의하세요. 감정가로 매도 청구합니까? 시가로 매도 청구합니까? 공시지가로 매도 청구합니까? 시가로 매도 청구한다. 주의하세요. 시가입니다. 공시지가도 아니고 감정평가도 아니고 시가다. 시가로 매도 청구합니다. 이때 매도 청구를 맞바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데 맞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 미리 매도 청구 들어가기 전에
미리 협의합니다. 거기 몇 개월 이상 협의해야 된다.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하고 진짜로 매도 청구 들어가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된다. 3개월 꼭 체크해놓고 외워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박스 내용도 나옵니다. 동그라 1번 100분의 95 이상이 돼서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 5% 미만이 말씀드리는 거죠. 이럴 때는 그 확보 못한 대지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분의 97을 확보했다. 3% 되는 땅 가진 사람이 뻗어긴다. 이때는 그 사이에 대해서 야, 너 팔아. 그러면 그 3% 땅 가진 사람은 꼼짝없이 매도 청구 대상이 돼가지고 팔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일외의 경우, 즉 100분의 95 이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사실상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5 미만이 되겠어요.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5 미만일 때는 그때는 바로 했을 때 이미 거기 지구 단위계 결정 것이 10년 이전부터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가지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한 자한테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부터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10년 이전부터 매도 청구 갖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없고 그 기한이 짧은 자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큰 소리 치냐면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 10년 이전부터 갖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10년 이전부터 갖고 있는 대지 소유자는 큰 소리를 칩니다. 안 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10년이라는 개념은 혹시 상속받았으면 자 우리 상속 좀 얘기합시다. 상속. 자 한날의 가신분을 갖다가 상속인이라 할까요? 피상속인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돌아가신 분을 고인이 된 분, 고인을 갖다가 피상속인 부릅니다. 피상속인.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을 받는 자를 상속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여기 10년은 돌아가신 분 가진 기간, 현재 상속인이 갖고 있는 기간 다 합쳐서 10년 이상 되면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합쳐서 계산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사업체들은 어떻게 하냐? 이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5 미만인 경우는 이렇게 10년 이전 갖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 못하니까 차라리 동그라미 1번처럼 어떤 때 100분의 95 이상 권원 확보하면 10년이든 20년이든 가리지 않고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100분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권원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괄호 2번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의 경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민법 총칙에서 배웠지만은 어떤 그 법률적 행위를 할 때 그때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이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야 팔어 라고 이 팔어라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돼야만이 팔어 할 때 이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자가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문 딱 닫고 어디 가버렸다. 그럼 그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수가 없잖아요. 문서 같은 걸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마냥 기다리냐? 돌아오기를? 아니다. 간략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거기 괄호 2번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째 1번 공고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에서 거기에 사업 계획 승인받은 사업체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재 곤란하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문 닫고 어디 가버렸다. 그럼 그 사람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지나면 저절로 매도 청구 대상이 된 걸로 봐줍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쉽게 누가? 사업 주체가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 닫고 도망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땅 주인이. 의사표시를 받지 못해서도 이렇게 신문 광고를 해가지고 이런 함정 절차에 의해서
이 권한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사업체한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공탁.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아까 매도 청구할 때는 감정가를 갖다가 매도 청구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시가로 한다고 그랬어요? 공시지가로 한다고 그랬어요? 시가로 매도 청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처럼 문 닫고 어디 가버린 경우는 그때는 돈을 공탁할 때 보상금을 공탁할 때 이럴 때는 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 금액을 한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사업자는 매도 청구 대상의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그 땅 주인이 대지 주인이 어디로 가버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평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그 다음 페이지 위에 가보니까 이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 금액은 거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에서 산정한다. 예를 들어서 2명이다. 그러면 하나가 500만 원, 또 하나가 400만 원. 그러면 산술평가하면 45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준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심화 강의할 때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사업계획 승인 절차. 자, 그러면 이제 사업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잖아요. 그럼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도대체 며칠 동안에 이걸 갖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갖다가 알려줘야 될까? 그 뜻입니다. 괄호 1번 승인 결정.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며칠 꼭 체크하세요. 신청을 받는 날부터 60일 꼭 체크하세요. 60일 이내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60일 이내 신청한 사업체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할 수가 있죠. 몇 가지 경우죠? 4가지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수탁 통지 이런 건 우리가 심화 강의할 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의서 첨부, 고시 이런 건 심화 강의에서 하면 되고요.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7번입니다. 공사의 착수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건축법상 공사 착수 기간은 몇 년을 줬습니까? 보통은 1년을 줬습니다. 다만 공장인 경우 2년짜리, 3년짜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장은 1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착수하지 아니하면 취소를 해야 됐는데 여기 주택법상 착수 기간은 얼마냐? 보통은 5년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데 보겠습니다. 착수 의무.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다음 구문에 따라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보통은 5년입니다. 5년을 외우셔야 됩니다. 건축법은 1년, 여기는 5년입니다. 동그라미 1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 해놓고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게 옛날에는 2년, 3년, 5년 늘어난, 지금 5년입니다. 계속 늘어나다가 지금 5년입니다. 5년 이내. 두 번째, 분할을 할 때입니다. 분할 사업계획 승인받는 경우다. 첫째, 최초로 진행하는 거. 109가 만약에 최초한다. 109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사업계획 승인받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착수하면 되고 나머지 공고, 209, 309는 어떻게 하냐? 그건 니은입니다. 최초 공사 진행하는 공사 외의 공고, 209, 309 이건 어떻게 하냐? 이때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착수를 하여야 합니다. 근데 요거 이제 연장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만 연장이 되느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범위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범위에서 연장하는데 거기 표로만 하면 동그라미 1번 사업계획 승인받는 날부터 5년 이내 요거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기억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해가지고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이것도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짜리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보면서 연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 니은 거기 나머지 공고 있죠? 요건 연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기간이 주어졌을 때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착수를 하면 어떡하냐.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기간이 지나가면. 그 다음 페이지 올라와서 반과로 2번 착수 신고. 당연히 누구한테 신고할까요?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신고하죠. 누가? 사업체가. 그렇죠. 그 다음 착수기간의 연장입니다. 금방 얘기했어요. 연장은 금방 얘기한 거 5년짜리 2개만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지, 나머지 공고 2년짜리는 연장 안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장 사유, 연장하는 사유가 거기 6가지 들어있죠. 이건 나중에 우리가 심화 강의할 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5년이다, 연장 1년까지 가능하다, 그래야 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이어서 8번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이건 뭔 소리냐 하니까 우리가 건축법에서도 그랬죠.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를 받으면 기타 21가지 정도 법이 규정이 허가, 인가 등등을 받은 걸로 본다 그랬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24가지의 거의 허가, 신고, 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받은 걸로 본다 그 뜻입니다. 그 24가지가 있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하나 이렇게 의제가 되는데 뭘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이 중에서 1번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박스 안에 1번은 반드시 아셔야 된다. 뭡니까? 거기 1번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간특법 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그 다음에 20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을 받은 걸로 본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았을 때는 따로 건축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받은 걸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과 대립된다 얘기했어요. 대응된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데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갑시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가셔가지고 우리가 건축법에도 배웠지만 이렇게 의제가 될 때는 무조건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해서 의견을 받아서 오케이해야 의제가 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여기 주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게 됩니다. 그럼 며칠 내에 의견을 주게 되느냐?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위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에게 제출하는 협의하게 되죠. 이 경우 중요한 게 뭐냐면 며칠 의견 주냐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 협의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장은 며칠 내? 20일 체크, 20일 내 의견을 제출한다. 건축법은 15일이었습니다. 여긴 20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20일 내 의견을 제출한다는 사실. 그래야만 여기 20몇 가지가 의제가 됩니다. 그런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때는 협의가 완료된 걸로 본다. 거부는 빨리빨리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의가 완료되는 걸 보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별건 아니고. 다음 9번째입니다. 큰 9번이죠.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아까 얘기했죠. 즉 기간이 오버돼도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취소해야 되는 경우는 기간이 오버됐을 때 아까 5년짜리 그런 거 있었죠. 이때 취소할 수 있고 또 거기 두 가지가 더 있다. 동그라미 1번은 기간이 오버된 것이고 동그라미 2번도 취소할 수 있다. 사업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해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해버렸다. 땅이 남의 땅 됐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체의 부도 파손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도 취소할 수 있고 이렇게 모두 몇 가지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서는 취소하여야 한다. 여기는 취소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계획의 통합심의입니다. 통합심의.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았는데 이것은 생긴 지가 한 3, 4년 돼요. 그래도 이것이 3, 4년 되는데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계 그 기관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관련되는 그 분야에 있는 기관들이 모여서 같이 한꺼번에 통합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사업계획의 통합심의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괄호 1번 통합심의사항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통합해서 검토 심의할 수 있다. 그 통합심의 대상 거기 5가지가 있죠. 꼭 외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봐놓으셔야 됩니다. 몇 가지 봐드릴게요. 1번 건축법 따른 건축심의 2번 국토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등등 모두 몇 가지 5가지를 통합해서 검토 심의할 수 있는데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 통합심의하기 위해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각 분야에서 오는 거예요. 공동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각 위원회 같은 데서 위원들이 옵니다. 차출되어 오면 이것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참가위원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 위원장에 추천받은 위원들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장 추천받은 위원들이 나옵니다. 그 위원장 추천해야 되는 위원들이 그 위원회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총 4가지가 있게 됩니다. 첫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여기서 이제 위원들이 나오게 되겠죠. 추천받아서. 두 번째, 국토법상 주택단지가 속한 시도에 설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거기서 또 역시 위원들이 나오고 세 번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국가교통위원회 여기서 역시 위원들이 차출될 것이고 네 번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두 몇 가지 기관 4가지 기관에서 위원장 추천받아가지고 위원들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함께 묶어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럼 공동위원회 구성할 때 몇 명으로 구성되는가? 또 위원장은 누가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봅시다. 공동위원회 구성. 공동위원회는 거기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해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5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입니다. 이때 위원장은 누가 되느냐? 위원장은 각 위원회 위원장 추천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기네끼리 정한다.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일단은 위원장은 그 자기네끼리 정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공무원 중에서 당신이 부위원장 하세요. 이렇게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동위원회 구성이었고 이 공동위원회는 왜 필요한 겁니까?
통합 심의를 하기 위해서 공동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4절 주택의 설계와 시공 갑니다. 주택의 설계, 표준 설계도서 이건 참고로 읽어보시고 심의할 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중요한 분야는 아니고 3번입니다. 주택 건설 공사 감리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괄호 1번은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감리자 지정, 주택 건설 공사 감리 1번 감리자 지정, 반괄호 1 감리자의 지정 및 자격. 자, 누가 주택법 할 때 주택법상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감리자를 지정할까? 누가 지정할까? 거기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꼭 외워놓으세요. 그러면 언제 감리자를 지정할까? 알았다. 감리자 지정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인지는 알긴 알겠는데 그렇다면 언제 감리자를 지정할까? 두 가지 경우에 감리자를 지정합니다. 첫째는 뭘까요? 거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했을 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했을 때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리모델링 허가했을 때, 리모델링 허가했을 때, 이때 두 가지가 바로 감리자 지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허가는 누가 내줍니까? 거기 보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앞으로는 그냥 우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부를 것인데 얘네들이 리모델링 허가를 내줍니다. 어쨌든 감리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첫째, 사업계획 승인 내줬을 때, 둘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리모델링 허가 내줬을 때 감리자를 지정하는데, 다음 내려가서 박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 니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이때는 누구를 감리자로 지정하냐?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를 신고한 자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갖다가 감리자로 지정하는데, 일단은 몇 세대 기준에서 나눈다? 50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 기준 나눕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일 때는 거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신고한 자 하고 또 하나 누구 있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입니다. 반면에 300세대 이상일 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만 됩니다. 결론 내립니다. 이 감리자에 있어서 300세대 미만에는 일반적으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를 신고한 자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300세대 이상의 경우는 얘네들은 안 되고 오직 누구만 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만 되는 겁니다. 기준은 몇 세대 기준이고? 300세대 기준. 이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다음 부차적으로 감리자 지정의 예외. 사업체가 국가 등 공공기관 내 친구일 때는,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하고, 또 도시용 생활택인데 건축법에 따라서 감리했을 때, 이럴 때는 이 법에 따라서 감리자를 지정 않아도 괜찮다. 주택법상 감리자 지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즉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거기 반괄호 3번 감리자 지정 제한, 이런 것도 아셔야 된다. 이거는 건축법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감리자 지정 제한 볼까요?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 인자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 즉 시공자 계열사를 갖다가 지정하면 안 됩니다. 왜? 서로 봐주니까 안 되고. 두 번째,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붙어있는 경우는 감리를 공동감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원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직원은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감리직원은 별도로 돼야 되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공동 감리는 할 수 있어요. 다음 네 번째, 사실조회. 이번에 새로 생긴 규정입니다. 사실조회는 새로 생겼다. 생긴 지 몇 달 안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정에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기관장에게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사실조회는 법원에서 재판할 때도 사실조회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역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이 서류가 진짜 맞나 안 맞나 가짜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공무원 요건 같은 거 합격했을 때 또는 회사에서 사원 합격했을 때 혹시 졸업장 같은 거 위조할까봐 다 조회해봐요. 조회해봅니다. 내부적으로 조회합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토익 점수도 조회해보겠죠. 토익 몇 점하고 이제 첨부했지만은 혹시 가짜로 복사해서 만들었을까 다시 또 조회합니다. 그래서 들통난 사람도 있죠. 여기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리자 업무가 나오죠. 감리자는 거기 현장에 감리를 해야 되겠죠. 현장에 감리하도록 배치하게 됩니다. 이때 거기에 배치하는 그 기준이 나오죠. 특별히 거기 4번 보면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에 중복해서 배치하면 안 된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헷갈리니까. 이쪽에 있는데 감리하는데 또 이쪽도 가서 와서 보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감리업무입니다. 감리업무는 어떤 일을 하는가? 거기에 박스 안에 5가지가 있죠. 그러면 당연한 규정들인데 한두 가지만 봐드릴게요. 첫째, 시공자가 설계 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둘째,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 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 자재인지 여부 확인 등등 5가지를 하게 되겠죠. 그까지 보고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고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 및 사업체에게, 사업계획 승인권자하고 사업체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감리자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반사항입니다. 위반사항. 위반사항. 이것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위반사항입니다. 위반사항.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 감리자는 업무 수행하면서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이럴 때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체계 위반사항을 시장을 통지하고 며칠, 여기 중요합니다. 7일 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그 내용 보고해야 된다. 7일 내 알려줘야 돼요. 위반사항 발견에는 7일 내, 7일입니다.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시공자 및 사업체는 사업 시정 통지를 받았다. 그때는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위반사항 시정한 다음에 이제 감리자한테 확인받게 되는데, 이때 감리자의 시정 통지가 이의가 있다. 분명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했다. 억울하단 말이죠. 이럴 때는 이 감리자의 통지가 말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게 됩니다. 그 결과 회신, 이렇게 이의가 들어가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과연 누가 맞는지, 감이 맞는지 아니면 시공자나 사업체가 맞는지를 결정해가지고 며칠? 10일 내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단은 그 발견을 했으면 7일 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내용 보고하고, 그 다음에 시정 내용에서 불복한다.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시공자 및 사업자는 누구한테? 사업체한테 문서로서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고, 이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며칠 내? 10일 내 처리 결과를 회신한다. 그래서 앞에 7일 뒤에 10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실 감리자에 대한 거기 제재, 이거 부실 감리자에 대한 제재. 그래서 이제 감리자가 일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부실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거기 감리자를 교체하고, 주의하세요. 교체하거나가 아니라 교체하고, 그 다음에 1년 범위에서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사이가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 가보니까 모두 5가지 경우가 있죠. 이 중에서 2가지 정도 받으면 첫째, 감염 후 수행 중 발견사항, 위반사항을 발견한 위반사항 묵인했다. 봐줬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봐주면 이렇게 교체하고 1년 범위에서 지정 제한합니다. 두 번째, 이의청했는데 아까 시공자나 사업자가 억울하다고 이의청했는데 결과 보니까 3회 이상 이 감시자가 잘못했단 말이죠. 잘못 지적한 거예요. 3회 이상 잘못된 것을 판정했다. 이때도 역시 실력도 없는 감시자이기 때문에 교체하고 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타 모두 5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7번 감리 업무의 지정을 제한 금지. 거기 감리 업무 지정을 제한 금지, 즉 지정 제한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바로 위에 6번에 미움, 즉 감시자가 스스로 감리 업무 수행을 포기해서를 밝힌 경우 스스로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때는 교체할 수 있겠는데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유로 포기했다. 어떤 경우 왜 포기했는가? 그럴 때는 지정을 제한하면 안 된다. 포기한 것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정 제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냐? 첫째, 사업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해가지고 사업체가 부도 파산되니까 공사 중단하니까 할 수 없이 감시자가 포기했겠죠. 두 번째, 1년 이상 착공 지연됐다. 감시자가 돈 벌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착공을 안 하는 거예요. 1년 이상.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감시자가 포기했고. 세 번째, 그 밖에 천재지변. 이런 경우는 그 감시자한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럴 때는 지정 제한을 갖다가 금지한단 말이죠.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강을 하고요. 쉬셨다가 21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21강에서 뵙겠습니다.